안녕하세요. 비가 오는 밤이네요. 이런 날엔 잠도 안 오고 마음도 싱숭생숭해서 안타까운 저희 시동생 이야기를 한번 올려봅니다. 저희 시동생이 대견하게도 가외 한 번 없이 의대에 당당히 합격해서 집안에 경사가 났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본과 2학년 되던 새학기에 자퇴를 했고 그 기막힌 이유가 밝혀지자 집안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시댁엔 저희 남편과 10살 차이가 나는 막둥이 남동생인 시동생이 있어요. 저희 시댁은 시아버님이 부품 공장에서 일하시고 어머님은 마트 캐셔로 알바하시며 생활비를 버시는 그리 풍족하지 않은 집안이에요. 남편은 일찌감치 자기 적성을 찾아 전문대에 들어가 넉넉하진 않아도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고요. 저희 시동생은 어릴 적부터 많이 똑똑했어요. 형편이 어려워 가외나 학원 한 번 제대로 다녀보지 못했지만 중학교 가서부터 늘 전교 1, 2등을 했던 기특한 시동생이에요. 저희 남편은 집 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어릴 적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노땡 페이스 바람막이나 나이땡 운동화 등 10에서 20만 원짜리 옷과 신발을 사달라고 조르기도 했던 그냥 평범하고 흔한 철부지였지만 저희 시동생은 단 한 번도 그런 거 사달라고 조르지 않았다네요. 시어머님이 마트에서 행사로 싸게 나오는 옷들과 신발을 사오면 아무 불평 없이 입고 신고 달다 못해 너덜너덜해져서야 버리는 정말 보기 드문 착하고 순한 학생이었대요. 시동생이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쯤엔 저희 남편은 사회에서 일하는 나이였기에 그런 시동생을 위해 남편이 가끔 먼저 유행하는 옷들을 사다 선물해줄 정도였어요. 저와 연애할 시절이었기에 저도 그런 시동생을 잘 알고 있었고 같이 몇 번 만나기도 했었죠. 저도 이따금 용돈을 주고 했는데 돈이 아깝단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참 순하고 착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은 일생을 단 한 번도 시부모님의 속을 썩인 적 없이 묵묵하게 학교 생활을 했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의대에 합격했어요. 날고 긴다는 집안에서 억소리 나는 고액 과외를 받고도 못 가는 게 의대인데 소위 흙수저 집안인 저희 시댁에서 의대생이 나오니 얼마나 큰 경사였겠어요. 뭐 그냥 난리가 났었죠. 시댁 동네는 오래된 주택가라 모두 20년 이상씩 알고 지낸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분들이셔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모두 나와 축하해주고 저희 시댁은 시루떡도 돌려 온 동네 구석구석에 자랑을 하고 다니셨죠. 당시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이라 떡 돌리면서 이 집 며느리로 왔다는 인사도 했었어요. 동네 분들이 모두 아이고 아들이 의사라니 부럽다 부러워. 학원도 안 댕기고 혼자 공부해서 의대에 갔다며? 이런 효자가 어딨어? 하시며 시부모님을 부러워하셨죠. 시부모님 얼굴은 온종일 싱글벙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으시다며 큰 기쁨을 누리셨죠. 시동생은 그렇게 모두의 축하를 받고 또 모두에게 행복을 주면서 자랑스러운 의대생이 되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의대에 들어가면 고3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참 많이 힘들어요. 공부량도 어마어마하고요. 실험도 많고 과제도 참 많대요. 뛰어난 브레인들만 모인 곳이라 성적 다툼도 엄청 치열하죠. 의대에 들어가기만 하면 땡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서바이벌처럼 살아남아야 의사가 되는 곳이 의대예요. 그래서 고3 때보다 훨씬 고생하며 밤낮으로 공부하더라고요. 저희가 시댁에 방문해서 시동생의 안부를 물으면 우리 지환이가 지난주 내내 지 자취방에도 못 갔다 하더라고. 반찬 좀 보내려고 했는데 어차피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며 보내지 말라네. 딱해 죽겠어 아주. 아직 예과인데도 그렇게 바쁘니 본과 올라가면 더 고생하겠다 싶어 시동생이 참 걱정되더라고요. 어느 날 시동생이 의대에 들어간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 저와 남편이 시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 근처에 우연히 가게 되었어요. 그날은 주말이라 학교에 안 갔겠지, 자취방에 있겠지 생각해서 시동생 만나서 점심이나 사주려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시동생이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학교 근처라 밥 사주겠다고 카톡을 해도 받지 않더라고요. 바쁜가 보다 하고 차를 돌리려고 하는데 저 멀리 외진 공원 한 구석에 누군가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이 꼭 저희 시동생이랑 비슷해서 제가 자기, 저기 우리 도련님 아니야? 했죠. 남편도 눈을 개슴츠레하게 떠서 집중해서 보더니 맞네, 우리 지환이. 아, 근데 이놈 언제 담배를 배웠지? 하며 차에서 내렸어요. 시동생에게 다가가 이름을 부르니 소스라치게 놀라며 담배를 비벼 끄더라고요. 아니 도련님, 폰은 손에 들고 있으면서 왜 우리 연락을 안 받아요? 아, 그게요. 아, 이제 곧 학교 들어가야 해서요. 지환아,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남편의 말을 듣고 그제야 시동생의 안색이 파리하게 안 좋고 예전보다 많이 말라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챘어요. 시동생을 잡고 무슨 일이냐고 캐묻자 난감하다는 듯이 회피하더니 학교 들어가 봐야겠다며 급하게 자리를 뜨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그런 시동생을 많이 걱정했어요. 워낙 과묵한 성격의 소유자라 본인이 먼저 입 열기 전에는 아무리 닥달해도 말해주지 않을 거라며 남편은 그냥 시동생 믿고 기다려보자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걱정하실 테니 시댁에는 말하지 말자고 하고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시간이 1년쯤 더 흘렀어요. 시동생은 어엿한 본과 2학년 학생이 되었습니다. 다들 봄맞이로 들떠있던 어느 따스한 오후, 시댁에 안부 전화를 하니 시어머님이 걱정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얘, 너 혹시 지환이랑 연락이 되니? 도련님이요? 아니요, 저보단 남편이 종종 연락하죠. 연락 안 되세요? 도련님 요즘 새학기라 바쁘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 지환이가 2주째 연락이 안 돼.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말이야. 이놈이 말이 없고 무뚝뚝하긴 해도 이런 적은 없었는데. 2주요? 2주는 좀 심한데요? 남편이랑 자취방 찾아가 볼게요. 하여 그 주 주말에 남편과 시동생이 학교 근처로 갔습니다. 자취방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전화를 거는데 통 안 받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해서 자취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저희 도련님이 아니었어요. 어? 여기 유지환 학생 사는 집 아니에요? 아, 전에 사시던 분인가 보네요. 우편물에 적힌 이름이네요. 저 이 집에 새로 이사 온 지 한 달 좀 안 됐어요. 청천벽력 같은 상황. 말도 없이 이사를 가다니요? 아무리 성인이라도 아직 학생인데 가족에게 말도 안 하고 마음대로 이사를 간 건 보통 일이 아니다 싶었어요. 연락도 안 받고요. 그래서 학교에 찾아갔죠. 물어 시동생이 다니는 의대 본과 건물에 도착했어요. 주말이었지만 다들 바쁜 의대생이라 그런지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요. 물어 시동생이 속해 있는 과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한 학생을 붙잡고 물었죠. 저기 혹시 유지환 학생을 아시나요? 지환이요? 제 동기였는데 무슨 일이시죠? 이상했어요. 동기였다니. 동기면 동기지 과거형은 뭔지 듣자마자 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환이 친형입니다. 연락이 안 되길래 걱정되어서 학교까지 찾아왔어요. 아, 그러세요? 하더니 굉장히 난감한 얼굴을 하더라고요, 그 학생이. 그리고 이어 말하는 충격적인 이야기. 지환이 자퇴한 거 모르세요? 한 달 전에 학교 관뒀어요. 예과 마치고 본과 1학년 끝날 때쯤 갑자기 자퇴하고 싶다고 해서 선배들이 엄청 말렸죠. 그래도 본과 2학년까지 무사히 올라오나 싶더니 결국 관두더라고요. 그래서 난리 났었어요. 내 동생이 자퇴를 했다고요? 휴학이 아니고요?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이 경악하며 물었죠. 네, 저도 차라리 휴학을 하라고 했죠. 그런데 안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지환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가족분들은 모르셨나 보네요. 하며 안타깝다는 듯이 저희를 보더니 이어 말하기 시작했어요. 지환이가 해부 실습 때마다 기절할 듯이 힘들어했어요. 첫 실험 때 패닉 와서 책상 밑에 들어가서 벌벌 떨다가 뛰쳐나가서 그때 저희 건물 전체가 지환이 때문에 난리 났었어요. 교수님까지 잡으러 가셨을 정도니까요. 알고 보니 지환이가 피를 엄청 무서워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실습 잡히면 미리 청심환을 먹기도 했고요.
그러면 안 되지만 소주도 한 잔 먹고 들어간 적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선배들이 오죽하면 술까지 권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 지환이가 피를 무서워했다고요? 네, 다른 건 괜찮은데 피만 보면 벌벌 떨고 구석으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점수를 거의 못 받았다고 봐야 하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시동생을 찾아야 했어요. 남편과 학교를 빠져나와 시동생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카톡도 남겼죠. 자퇴한 거 알고 있는데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당장 연락하라고. 그랬더니 슬그머니 답장이 오더라고요. 오늘 집에 가서 다 말할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바로 차를 돌려 시댁으로 전화했어요. 시동생이 곧 집에 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가 너무나 기뻐하시며 빨리 마트 가서 소갈비라도 하게 장 봐오겠다고 들떠 계시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께 아무 말씀도 드릴 수 없었죠. 남편과 저는 너무나 착잡해하며 시댁으로 갔어요.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 집에 온다는 막내 아들을 기다리시며 시부모님 모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환이 3년만 더 버티면 인턴이네. 병원에서 흰 가운 입은 지환이 얼마나 멋질런지 아마 병원에서 제일 멋있을 거야. 그렇게 설레어하며 기다렸지만 시동생은 저녁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뭔가를 느끼셨는지 저희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셨지만 저희는 그저 착잡한 표정으로 시동생이 와서 직접 이야기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밤 10시가 다 돼서야 시댁 현관문이 열리고 시동생이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수척해진 얼굴로 고개를 떨구며 들어온 시동생. 저희 가족 모두 그런 시동생에게 달려갔죠. 시동생이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메마른 얼굴로 부모님께 할 말이 있다고 거실에 모두 앉으시라 말하더니 그 굳게 닫혔던 입을 열더라고요. 저 자퇴했어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에 시부모님 모두 잘못 들었다는 듯이 어안이 벙벙하셨고 저와 남편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시아버님이 정신을 차리시고 그게 무슨 말이냐 물으셨어요. 시동생이 재차 대답했어요. 자퇴했다고요. 저 이제 의대생 아니에요.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시어머님이 소리를 악 지르시며 시동생이 무릎에 대고 있던 손을 떼어 벌벌 떠셨어요.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하며 울기 시작하는 시동생을 남편이 끌어안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하며 달랬습니다. 시아버님이 정신을 좀 차리시더니 천둥보다 크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뭐? 의대를 관둬? 어떻게 들어간 의대를 관둬? 그것도 네 맘대로? 하시더니 손을 크게 올려 시동생을 때리려고 하시기에 제가 급하게 막았습니다. 아버님, 도련님께 사정이 있겠죠.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사정? 사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떻게 이렇게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한단 말이냐? 그러자 시동생이 울부짖으며 소리쳤어요. 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거라고요. 하더니 벌벌 떨며 울더라고요, 시동생이. 그리고 이어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피만 보면 정신이 아득해지고 손이 떨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책상 밑이든 캐비넷이든 그냥 숨어 들어가고 싶었죠. 약을 먹고 술을 먹어도 피 앞에선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 신경정신과에 가서 알게 되었어요. 정신과? 상상도 못했던 단어가 나오자 저희 시댁은 모두 얼음이 되었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어느 비오던 밤에 아버지가 엄마를 복날 개패듯 때리신 적이 있었어요. 부엌에서. 예상도 하지 못한 말에 시아버지가 말을 더듬으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칼을 들고 엄마한테 소리치셨잖아요. 한 번 더 말대꾸하면 죽여버리겠다면서. 그래서 엄마가 죽여보라고 소리치니 아버지가 엄마를 정말 칼로 찌르셨잖아요. 그때 엄마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던 피 제가 다 봤어요. 충격적인 시동생의 말. 시아버지는 얼굴이 백지장이 되어서 아무 말도 못하셨고 어머님은 울부짖으시며 시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니, 그걸 네가 봤어? 지환아, 정말 미안하다. 알고 보니 시부모님은 참 자주 싸우셨다고 해요.
시아버님이 저희 남편 어릴 때까지 알코올 중독이셔서 저녁에 술을 드시고 그렇게 어머님을 자주 때리셨다네요. 그러다가 남편이 어느 정도 커서 키가 아버님만해졌을 때쯤 아버님을 힘으로 제압하고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그날 이후로 아버님이 정신을 차리셨는지 술을 끊으시고 새 사람이 되셨다고 하네요. 저는 몰랐어요. 오히려 시어머님이 더 소리를 지르시고 시아버지를 달달 볶으며 사시기에 그런 과거가 있으셨는지 상상도 못했죠. 저희 남편은 그런 가정사를 어느 정도 극복했지만 그런 끔찍한 장면을 눈앞에서 본 당시 너무나 어렸던 시동생은 크게 트라우마로 남았던 거죠. 아버님이 칼을 잡으셨다던 그날 밤, 저희 남편은 집에 없었고 어렸던 시동생은 잠들어 있었다고 해요. 시부모님은 당시 부엌에서 싸우셨는데 너무 소란스러운 소리에 시동생이 잠에서 깨어나 부엌에 갔다가 그 잔인한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자주 다투긴 하셔도 그렇게까지 심하게 싸우신 적은 없으셨나 봐요. 그런데 세상의 전부인 어머니가 술 취한 아버지에게 칼에 찔려 피를 철철 흘리니 그 어렸던 아이에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시어머님이 칼에 찔려 그 좁고 낡은 부엌이 온통 피바다가 되어 쓰러지자 뒤늦게 정신 차린 시아버지가 황급히 어머님을 안고 응급실로 갔고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있진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며칠 입원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식들에게는 단순한 사고라고 두 분이 입을 맞춰 거짓말 하신 바람에 남편은 어머님이 정말 요리하다 칼에 조금 찔리신 줄 알았다네요. 그러나 그렇게 시부모님이 병원에 가신 빈집에 남아 시동생은 홀로 피바다가 되어버린 부엌을 보며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다가 엄마 냄새가 나는 장롱 안에 들어가 아침이 될 때까지 울었고 뒤늦게 발견하신 아버님께서 어린 아들이 그저 피를 보고 놀랐으려니 하고 엄마가 요리하다 다쳐서 병원에 데려다 줬다며 아무 의미도 없을 하얀 거짓말로 시동생을 토닥여 주셨답니다. 시동생은 그날 일을 입에 올리지 않은 채 혼자 가슴에 묻었다고 해요. 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만 않았을 뿐이지 상처는 시동생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골물대로 골마 있었던 거죠. 장소가 현실이든 TV 속이든 빨간 피만 보면 순식간에 그 끔찍했던 밤에 어린 아이로 돌아가는 불시병에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그날처럼 피만 보면 책상 밑이나 캐비넷을 찾아 숨어야 했던 거죠. 시동생은 혼자 그런 큰 고통을 혼자 짊어진 채 조용히 살아왔던 것입니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어쩐지 선짓국도 못 먹고 빨간 떡볶이도 싫다며 안 먹던 동생이라며 그런 고통스러운 상처가 있었는지 지금 알았다고 형 자격도 없다며 울었어요. 시아버지는 손을 덜덜 떨며 고개를 숙이고 바닥 한 구석만 응시하고 계시더니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때 술 먹고 정신이 나갔었어. 지환이 네가 그걸 보고 있을 거라고 내 생각도 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하시며 울음을 토해내듯 울부짖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님도 끄끄거리며 가슴을 치며 우시고 이윽고 시아버님 등을 마구 때리시며 울부짖으셨습니다. 그냥 당신이 죽어! 당신이 죽으라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두 분은 거실을 구르듯이 울부짖으시며 너무나도 괴로워하셨고 시동생은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시부모님의 서글픈 울음소리가 온 동네에 퍼져서 동네 분들이 몰려오셨고 그렇게 이웃분들도 다 알게 되셨어요. 사정을 알고 혀를 끌끌 찼죠. 시동생은 피에 대한 트라우마를 결국 극복하지 못해서 그렇게 의대를 자퇴한 겁니다. 그 트라우마는 바로 아버님 때문이었고요. 후회해도 이미 늦었죠. 게다가 아버님은 시부모님을 원망하지 못하셨습니다. 시동생은 학교를 자퇴했지만 본가엔 들어가지 않고 이대로 쭉 독립해서 살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신경정신과에서 꾸준히 상담받으며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알바도 하는 것 같은데 남편이 자세히 물어보진 못했다고 해요. 그저 돈 필요하면 말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저희 시댁은 아직도 반초상집 분위기예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며 사시고 시어머니는 매일 시아버지를 쥐잡듯이 잡으십니다. 아무리 화를 내도 용서가 안 되시겠죠. 시동생이 참 안타까워요. 혹시라도 미리 알았다면, 그래서 시부모님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상담을 받게 했다면 조금 나았을까요?
비 오는 그날 밤 잔뜩 어질러져 바닥에는 피가 흥건한 그 낡은 부엌 앞에서 그저 한없이 떨며 울고 있었을 그 작고 어린 남자아이가 눈에 밟히듯 떠올라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눈물이 나네요. 자식 생각해서라도 제발 부모들은 싸우지 맙시다. 때려서도 안 되고요. 그거 다 자식들 가슴에 피멍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소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중후반 여자입니다. 삼형제를 제치고 막내 며느리인 제가 시아버지로부터 이 공장을 물려받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모두들 놀라시곤 하죠. 저와 저희 시아버지의 기막힌 인생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희 시아버지는 젊으셨을 적 작은 방앗간을 하셨는데 장사 수완이 좋으셔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고 하세요. 그래서 넓히고 넓혀 소면 공장을 차리셨는데 아버님의 경영 스타일이 독보적이다 보니 수출도 잘 되어 연매출 200억까지 될 정도로 사업이 잘 되셨어요. 나중에야 잘 되었지만 초반에 사업 규모 늘릴 때는 허리띠도 졸라맬 정도로 좀 힘드셨다고 하던데 딱 그때 어느 참하고 선한 여성분을 알게 되어 사랑에 빠지시고 바로 결혼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분은 아버님의 뒷바라지를 묵묵히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길가의 작은 들꽃도 함부로 꺾지 않으실 정도로 마음이 여리시고 착하셔서 조금은 와일드했던 아버님이 그분 영향을 받아 많이 너그러워지고 선해지셨다네요. 그렇게 그분과 알콩달콩 10년 정도를 사셨고 두 분이 서로 의지하며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한 덕분인지 날이 갈수록 매출액이 늘고 사업 규모가 커져 누가 봐도 돈 많은 소위 부자가 되셨죠. 3층짜리 거대한 저택을 지었고 당시는 드물었던 고급 대리석을 이태리에서 직수입해와 인테리어하고 정원도 으리으리하게 가꾸어 사셨죠. 그렇지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는데요. 아버님과 그분 사이에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다는 거였죠. 아버님은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 둘이 손잡고 늙으면 그만이라며 순애보적인 사랑을 표현하셨다네요. 그러다 정말 기적적으로 10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셨고 시아버님이 눈물을 펑펑 흘릴 정도로 행복해 하셨답니다. 그러나 정말 한순간에 그 행복이 깨졌답니다. 저의 시어머님이 두 분의 앞에 나타나신 지 불과 반년 만에 그 애틋했던 관계가 깨지고 마셨다네요. 시아버님의 공장에서 일하시는 총무부장 딸이 바로 시어머님이셨대요. 시어머니는 당시 20대 초반이셨는데 아버지 일 도와드리러 온다는 핑계로 공장에 드나들었고 시아버님과 자주 마주쳐 사랑에 빠지셨다고 하네요. 여기까지는 저희 시어머니 피셜. 이건 저희 시어머니가 듣기 좋으라고 순화해서 저희한테 말씀하신 거였고 그 내막은 소름 끼칠 정도였죠.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어머님은 저희 시아버지의 재산을 노려 의도적으로 접근하셨던 거죠. 그건 그렇다 치고 어떻게 이혼까지 하게 만드셨냐면요. 시어머니가 아주 교활하게 거짓을 꾸며내셨다네요. 공장에서 오래 일하셨던 분들의 뒤늦은 증언으로 알게 된 사실이에요. 시아버지를 예전부터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시어머니는 아버님의 전처가 임신하자 조급함에 어쩔 줄을 몰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알고 지내던 어느 20대 후반 젊은이를 꼬셔 자기 애인인 척 시키는 대로 하면 500만 원을 준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앞에 찾아가 아주 처연하게 울며 이렇게 연기를 하셨다네요. 사장님, 제 애인이 사모님과 바람이 났다고 해요. 저는 애인이라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사장님은 10년이나 같이 산 부인인데 이 사실은 아셔야 하지 않겠어요? 임신하셨다죠? 그 아이 제 애인의 아이랍니다. 뭐라고요? 아니,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고 하는 거요? 사모님 저녁마다 1시간 정도 집 비우시죠? 그때마다 제 애인 만났다고 하네요. 아니요. 그건 3년째 우리 동네 부모 일은 불쌍한 애들 저녁밥 챙겨주러 가는 것이오. 아니에요. 그렇게 나와서 제 애인 만나셨다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사장님과 임신이 안 되셨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된 것도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제 애인 아이가 틀림없어요. 사장님이 안타까워서 그러니 제발 믿어주세요.
그러면서 500만 원의 영혼을 판 젊은 남자를 데리고 와 삼자 대면을 시켰다더군요. 그 젊은이가 무릎을 꿇으며 사실 사모님과 내연한 지 1년 정도 되었고 저녁마다 동네에서 만났다. 그리고 사모님이 아이를 갖고 싶은데 사장님이 아무래도 무정자증 같다며 도와달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관계하기 시작했고 바로 임신하신 거다 라는 구구절절 거짓을 연기했고, 홀랑 넘어간 시아버지는 극도로 분노하며 사실관계를 따질 이성도 잃으신 채 그대로 집에 가 전처분의 멱살을 잡고 집 밖으로 쫓아내셨다고 해요. 뒤통수를 맞아 아무것도 안 보인 채 분노와 경멸에 휩싸인 아버님은 전처께서 뭐라 해명해도 듣지도 않고 그렇게 헤어지셨다네요. 자신을 믿지 않는 시아버님에게 실망하여 슬픔을 안고 그렇게 지역을 떠났고, 시아버지는 술에 빠져 공장 운영도 소홀하신 채 폐인처럼 지내셨다고 해요. 그런 시아버지를 사람처럼 구제해준 게 지금의 시어머니였고, 의지할 곳 없는 시아버지는 그렇게 여우같이 때로는 입안에 사탕처럼 달콤한 말로 구슬리는 시어머니에게 홀랑 넘어가 재혼을 하게 된 거였죠. 그리고 삼형제를 낳으셨어요. 막내 아들까지 낳았을 즈음 공장의 총무부장, 즉 아버님의 장인어른이 그간 20년간 공장 돈을 빼돌려 12억을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전말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주변 증언자들의 시어머니에 대한 이실직고가 있었답니다. 시어머니가 거짓으로 판을 꾸며 전처를 쫓아내게 만들었다는 극악무도한 사실을 말이에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시아버지는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으로 충격을 받으셨고,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으며 사죄하셨답니다. 그런데 이미 삼형제도 낳았고 아이들은 죄가 없다며 눈물로 호소한 덕분에 겨우 이혼은 면하셨지만, 그 이후로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부인으로 대접하지 않으시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셨죠. 시어머니도 처음에만 죄인처럼 숙여 지내셨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자 아예 가면을 벗고 더 기고만장해지셨다고 해요. 본성이 나오셨던 거죠. 아들 삼형제는 모두 시어머니를 닮았는지 허구한 날 사고만 치고 다니고 아주 문지아처럼 살았습니다. 큰아들은 공부도 못해서 맨날 꼴등만 했고, 다 커서는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외제차, 슈퍼카 수집에만 관심이 있어서 맨날 시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조르고 어쩔 때는 협박까지 해서 돈을 타내 펑펑 쓰고 다녔어요. 둘째 아들은 그나마 공부는 잘했지만 학교에서 친구들을 악마처럼 괴롭히며 폭력을 행사했고, 어느 날은 같은 반 친구를 거의 실명 위기까지 만들어놔서 시어머니가 급히 돈으로 막아 소년원까지는 간신히 면했죠. 성인 되자마자 유학한다는 핑계로 동남아에 가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여자들 4명을 임신시키고 도망왔다고 하네요. 그 뒷수습하는 데 필요한 돈이 거의 5억이었고 모두 시아버지가 처리해 주셨죠. 그렇다면 막내 아들은 어땠냐? 그런 가정 환경에서 어떻게 잘 자랄 수 있었겠어요. 제 앞가림 한다고 공부도 곧잘해서 명문대에 들어는 갔지만 비도덕적인 가치관이 확립된 채 성장해서인지 매일 바람을 폈고 타인을 속이며 사는데 능숙한 사람으로 자라났죠. 네, 바로 그게 제 전 남편이에요. 맞아요. 저는 이 집안의 막내 아들과 결혼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발레를 전공했었으나 큰 대회를 앞두고 발목 부상을 입어 어쩔 수 없이 발레를 포기하고 부모님의 등살에 밀려 신부 수업을 받아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오게 된 사람이에요. 저와 남편 모두 부모님들의 결혼시장에 팔려나와 비슷한 수준 집안이라는 이유로 억지로 매칭되어 결혼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이끌려 나름 절절히 사랑을 하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뼛속부터 바람둥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요. 뒤늦게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되었지만 저희 친정은 많이 보수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이혼은 절대 못 시킨다는 주의셨죠. 당시 이혼하면 갈 곳 없다 생각했던 저는 그냥 이대로 이 집에 뼈를 묻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바람은 상습적이었고 저는 스트레스로 인해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저를 유일하게 보듬어 주신 분이 바로 시아버지입니다. 둘째 아들은 장가가지 않아 며느리라고는 첫째와 셋째 며느리뿐인데 첫째 며느리는 대놓고 돈만 밝혀 시아버지가 아주 싫어하셨죠. 그런 집안 사람들에 비해 저는 딱히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돈보다는 가치를 좇았죠.
발레 관두고 나서는 사회복지와 세계 소외층에 관심이 많았기에 그런 쪽을 공부하고 봉사도 많이 했었죠. 아버님의 공장이 많이 바쁘실 때 저만 유일하게 아버님 공장 일을 도와드렸고요. 저는 경영 쪽의 문외한이라 영 다른 세상이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실전에 나가보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도 안 생기고 남편은 맨날 바람만 피워 마음이 허한데 공부라도 하자 싶어 경영대학원도 진학했어요. 그런 저의 모습을 시아버지는 늘 흐뭇하게 바라보셨죠. 어느 날 공장에서 점심을 먹다가 제 손을 잡으며 내가 유일하게 우리 집에서 아끼는 게 바로 우리 막내 며느리야. 어떻게 이런 보물이 들어왔을꼬. 우리 막내 아들 놈 때문에 심란하지? 내가 대신 사과하마. 나중에 꼭 갚을게.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니다 하셨죠. 저는 시아버지가 참 딱하게 느껴졌어요. 늘 불호령을 치시고 가족들에게 눈길도 안 주시는 분 같았지만 아버님의 진한 상처를 알고 나니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버님을 잘 따랐죠. 아버님을 인간적으로 보듬어주고 싶다고 느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3년 됐을 때쯤 아버님이 정원 구석에서 엉엉 울고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놀라서 달래드리니 아버님이 뿌리치시며 혼자 있게 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야 하시며 시어머니를 원망하시는데 당시에는 전처를 아직도 못 잊으신다던데 그래서 그러시는구나 싶었죠. 저도 사정을 어느 정도는 아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버님이 전처의 행방을 계속 뒤에서 알아보셨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물어물어 몇십 년 만에 알게 되신 거죠. 전처분의 아이는 너무나 당연히 아버님의 아이가 맞았고요. 남해의 어느 작은 시골에 쓰러져가는 성당에서 아이를 낳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아이를 낳고 성당에서 청소일을 하며 힘들게 아이를 키우셨는데 아이가 3살 정도 될 때쯤 혈액암 선고를 받으셨다네요. 그리고 반년 정도 힘들게 투병하다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처음엔 성당에서 보호했는데 성당이 문을 닫게 되자 고아원으로 옮겨졌고 그 이후의 행방은 모른다네요. 기록이 안 되어 있어 찾을 수가 없다고 해요. 사실을 알게 되어 아버님은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셨고 이미 벌어진 일이라 수습할 수도 없었기에 그렇게 웃음을 모두 잃고 살아오시게 된 거였어요. 그리 슬퍼하시던 아버님은 2년 후 대장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매일 저녁을 술로 보내시더니 결국 몸이 탈이 나셨나 봐요. 삼형제는 처음에만 울고 걱정하더니 어느새 유산 때문에 다투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삼형제의 싸우는 소리를 안방에서 모두 들으셔야 했고요.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셨을까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병간호는 죽도록 하기 싫다고 하시며 아버님 입에 물도 한 번을 안 넣어드리고 아버님의 병세가 악화되어 호스피스로 전원하게 되었을 때는 발길도 끊으셨어요. 그런 어머님을 제가 겨우 설득해서 병문안 가자고 모시고 갔어요. 아버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어머님은 그런 아버님의 얼굴을 감정 없는 표정으로 바라보시더니 에휴 여러 사람 그만 고생시키고 가실 거면 빨리 가시지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그래도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하며 말렸지만 어머님은 다 귀찮다며 먼저 나가셨어요.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아버님 일부를 정리해드리는데 갑자기 저의 손을 잡으시며 눈물 그렁그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시아버님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 안 주무셨어요? 고맙다. 전에도 말했지만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하시고 다시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후에 아버님은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다들 예상했다는 듯 부고를 받고도 놀라워하지도 않고 자리에 모였어요. 장례식도 그냥 숙제 치르듯 하더라고요. 저만 엉엉 울었고 그런 저를 시댁 가족들은 모두 별꼴 본다는 식으로 바라봤었죠. 그리고 충격적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의식이 있으실 때 변호사를 부르셔서 유언을 작성하셨더라고요. 그 유언장을 발표하기 위해 가족들이 모두 모였는데 다들 조금씩 서로를 경계하지만 조금은 기대에 부푼 모습이었죠. 제 남편조차 생전 아버님 호스피스에 오지도 않더니 내가 가족 중에 제일 멀쩡하니까 나한테 유산 몰빵하셨겠지?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댁 식구들에게 그나마 있던 정이 다 떨어졌었고요. 하지만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아버님의 재산, 즉 공장과 부동산, 현금을 포함한 자산은 모두 약 107억 정도였어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아버님이 일생 동안 피땀 눈물로 일군 소중한 의미이기에 듣자마자 저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액 중 10억은 미혼모 센터에, 10억은 고아원에 기부하겠다고 유언을 작성하셨다네요. 첫째 며느리가 듣더니 아니 돌아가시는데 뭔 기부야 기부는 20억이면 서울에 아파트는 하나 사겠다 이러는데 눈살이 찌푸려졌죠. 그리고 이어진 유언장 내용에 모두들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나머지 87억은 모두 막내 며느리인 나희은 씨께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두들 잘못 들었다는 듯이 귀를 의심했어요. 네? 제가 재산을 상속받는다고요? 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막내 아드님이신 차석현 씨와 이혼을 해야 상속이 유효하다네요. 이혼을 하시는 조건을 거셨습니다. 뭐? 나랑 이혼을 해야 한다고? 그래야 이 사람이 다 받아? 네, 돌아가신 차석주 대표님께서는 가업을 물려받을 적임자가 막내 며느리인 나희은 씨가 유일하다고 판단하셨고 재산 증식 및 유지 자격에도 적합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제 팔을 잡은 채 말도 안 된다며 유산 포기하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굳이 포기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 돈이 시댁 사람들에게 들어간다면 의미 없이 공중에 흩어질 게 뻔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왜 저에게 유산을 모두 상속하셨는지 이유도 알 것 같았죠. 아버님은 돌아가신 전처분 때문에 미혼모와 고아들에게 죄책감을 갖게 되신 겁니다. 저는 시댁 가족들 중에서 유일하게 측은지심을 갖고 있어 그런 소외된 계층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고요. 아버님은 저를 통해 조금이나마 죄책을 덜으려 하신 거겠죠. 배우자와 자식들은 당신에게 관심도 없고 제 주머니에 있는 돈에만 관심이 있으니 가정을 잘못 꾸렸다는 한탄도 하셨을 테고요. 저는 며칠의 고민 끝에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했고 그동안 바람 피웠던 증거 자료들 모두 제출하여 승소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의 바람대로 제가 공장을 물려받아 가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랑 삼형제 그리고 첫째 며느리인 형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셨죠. 협박도 하고 울고 매달리고 한 1년은 매일 집이랑 공장에 찾아와 난리를 쳤지만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모두 포기하셨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집은 안 받는다고 하였기에 모두 그 집 팔아 이익 배분하는데 혈안입니다. 땅값도 많이 오르고 집도 아주 으리으리하기에 팔면 한 35억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저는 이런 소설 같은 일들을 겪고 더 단단해졌어요. 여자 혼자 공장 운영한다고 만만히 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언제나 아버님을 생각하며 똑부러지게 처신하고 있습니다. 재혼은 안 할 거고요. 매년 공장 순수익의 10%씩 미혼모와 고아원에 기부하고 있어요. 공장도 여전히 잘 되고 있고요. 나중에 저도 하늘나라에 가면 저희 시아버지한테 칭찬받겠죠? 오늘 공장 일이 고되어서인지 유난히 아버님이 많이 그리운 날이라 주절주절 글을 적어봤어요. 긴 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